MBTI는 네 가지 선호 경향 중에 이제 양극단의, 양극단의 반대 성향 중에 하나를 조합해서 네 개의 어떤 글자 조합으로 자기의 유형을 드러나게 하는 거죠. 그래서 외향이냐, 내향이냐, 감각이냐, 직관이냐, 사고냐, 감정이냐, 판단이나 인식이냐. 요런 네 가지 중에 내가 외향성이 강하면 E라는 걸 선택하게 되고, 감각이나 직관 중에 직관이 강하다면 N이라는 걸 선택하게 되는 거고요. 사고냐 감정이냐 이 중에서 감정 쪽에 좀 더 가깝다 그러면 F. 판단이냐 인식이냐 하면 나는 판단 쪽에 좀 더 가까웠다 체크해 보니까 그러면 ENFJ가 내 유형이 되는 거예요. 자, 조금 더 얘기를 드리면 이 네 가지 선호 경향들의 조합이 심리 유형을 결정하는데 외향과 내향의 기준은 무엇인가? 내가 에너지를 간단하게 얘기하면 어디서 얻느냐예요. 나는 외부 세계, 사람들을 만나고 뭔가 즐기고 외부 세계에서 뭔가를 행위하고 이런 데서 내가 힘이 나면 나는 외향적인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내향적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성찰하고 고민하고 사색하고 내 안에서 어떤 감정이 일어나고 이런 걸 알아차리고 이런 데서 에너지를 많이 갖는 사람은 그러니까 내향성을 갖고 있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MBTI 검사 안 해보셔도 이 정도만으로 완벽하진 않지만 한번 자기 자신 한번 보셔요. 그래서 외향성인 사람들은 핵심이 그거예요. 주위 사람들이 중요해요. 그리고 여러 가지 행동을 액팅 아웃, 그러니까 밖으로 표출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주변의 여러 사물들을 막 경험하고 만나고 이렇게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러니까 흥미 범위가 넓겠죠. 그리고 지속적으로 행동해요. 그리고 말로 표현하고요. 그러니까 혼자 생각하는 것보다 말로 표현하고 그러면 외향성의 사람들이 뭘 생각하는지를 알고 싶다면 그냥 이 사람이 말하는 거를 듣거나 행동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을 알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내향성의 사람들은 자기 내부 세계를 사용해서 생각, 정서, 내부적 인상 이런 것들을 혼자 스스로 반추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에너지를 충족시키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잘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뭘 알고 싶은지를 무슨 생각을 하는지를 알려면 질문해야 돼요. 자, 그럼 내 아이가 외향적인 것 같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지켜보셔야 돼요. 근데 내 아이가 말을 잘 안 해. 그냥 혼자 생각하는 시간이 많은 것 같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물어보셔야 된다. 자, 그렇다면 외향성이 강한 사람들의 의사소통은 어떻게 하는가? 키워드를 좀 잘 보시면 돼요. 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그들은 터놓고 얘기하고요. 여러 사람과 교류하고 열정적이에요. 그리고 행동지향적이고 유대관계를 굉장히 좋아하고 굉장히 넓게 공부를 하려고 해요. 공부를 해도. 그리고 가만히 듣기보다는 말하려고 하고요. 반응이 굉장히 빠릅니다. 그리고 말하는 중에 끼어들어요. 그럼 이 성향이 굉장히 강하면 어떤 문제가 있을 수 있을까? 잘못하면 네, 선생님이 주의산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의 성향을 갖고 있는 사람에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 주는 게 좋을까? 내가 너의 얘기를 듣고 있다는 반응을 해줘야 돼요. 그냥 이의 성향의 아이가 있는데 이 아이 성향의 엄마가 그냥 묵묵히 듣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는 너무너무 힘들어요. 답답하고. 엄마랑 나랑 소통이 안 된다고 느낄 수 있어요. 그래서 듣고 있다는 거를 알려줘야 되고요. 그리고 피드백을 잘해줘야 돼요. 그거에 대한 엄마의 생각이나 감정이나 어떻게 해주면 좋은지 이런 것들을 반응을 잘 해줘야 되고 좀 칭찬도 좀 적극적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면 외향형은 반응해주기를 원해요. 그렇기 때문에 피드백을 원하고 있다는 거를 잊지 않으시는 게 중요하고 이게 되게 중요해요. 갈등이나 문제가 발생하면 기꺼이 다루고 직면해야 돼요. 문제를 해결하셔야 돼요. 그냥 넘어가 버리면 아이가 굉장히 억눌려 있을 수 있다. 자, 그럼 내향형은 어떤가? 키워드는
쉽게 이야기하지 않고요. 소수, 1대1, 차분하고 과묵하고 이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하면 자율적이에요. 오히려 외향형이 자율적인 것 같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내향형의 아이들이 스스로 뭔가를 생각하고 그 결정에 의해서 뭔가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경청하고 반응하기 전에 생각하는 경향이 큽니다. 그렇다면 이 아이와 통하려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여러분들이 경청 기술을 연습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잘 듣는지 듣는 거를 연습을 많이 하셔야 되고요. 뭔가 피드백을 하기 전에 잠깐 멈추고 생각하셔야 되고, 자, 여기 자율성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사생활을 존중하고 비밀을 존중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들만의 공간, 네, 그들만의 생각할 시간적 여유를 주셔야 돼요. 그리고 아이가 대답 안 하면 되게 답답하잖아요. 그때도 잠깐 멈추고 시간을 주셔야 돼요. 어떻게? 엄마가 지금 좀 답답하긴 한데 너에게 시간을 좀 더 주는 게 좋을까? 그래, 그러면 시간을 얼마나 주면 너는 괜찮겠니? 라고 얘기해서 이 아이의 선택권을 인정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그래서 또 침묵을 막 어색하잖아요. 여러분들 뭔가 침묵을 잘 견디는 편이세요? 그러지 않은 편이세요? 난 침묵을 굉장히 잘 견딘다. 난 침묵을 굉장히 잘 견딘다 하시는 분. 못 견디는 분이 훨씬 많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에게 침묵을 깨기 위해서 우리 어떻게 하냐면 쓸데없는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그냥 어색함을 깨트리기 위한 잡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근데 그런 거는 하지 않는 게 좋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을 때 내 자녀와 갈등, 예, 맞아요. 침묵하고 싶을 때도 많죠. 예. 갈등 시 시간을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결정을 빨리 안 내린다고 해서 다그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최대한 이 아이한테 선택권을 주고 어느 정도 시간을 기다릴 수 있는지. 근데 한없이 기다리긴 어렵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게 좋아요? 한없이 기다리기 어려울 때는 엄마의 욕구도 엄마의 마음도 표현하는 거죠. 엄마가 지금 좀 답답한데 시간을 어느 정도 주면 좋을까? 그래서 선택권을 아이한테만 주면 나중에는 학교 가면 되게 어려워요. 아이들하고 어울리기가 되게 또래 친구들하고 어울리기 어려워지거든요. 그럴 때는 협의하는 과정을 부모 자녀 관계에서 연습하는 게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까요? 네. 의사소통 유형, 외향은 어떠냐 하면 이게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거예요. 의사소통할 수 있는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어요. 그리고 사건에 대해서 조잘 그런 아이들 있잖아요. 학교 갔다 오면 계속 엄마한테 나 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있었어요. 저런 일이 있었어요. 이 친구는 어떻게 했어요. 저떻게 했어요. 그래서 엄마들이 피곤해가지고 도저히 이 아이가 입을 좀 다물었으면 좋겠어요 하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이 아이들은 거의 모든 사람들하고 의사소통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의사소통이 제대로 안 된다 느끼면 되게 욕구적으로 힘들어하고 만족이 좀 잘 안 되죠. 근데 이 아이에게 다른 사람에게 기회를 주는 연습을 자꾸 시켜주셔야 돼요. 자, 내향형의 사람들은 자유로운 사생활을 인정해 주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1대1로 의사소통하는, 그러니까 뭐냐 하면 여러 명하고 말고 엄마랑 아빠랑 깊이 있는 대화를 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그럼 또래 관계가 되면 엄마 아빠 관계보다, 그러니까 사춘기가 되면 엄마 아빠 관계보다 또래 관계가 훨씬 더 중요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엄마랑도 굉장히 깊이 있게 얘기하고 많은 얘기를 했던 아이들도 중고등학생이 되면요, 얘기를 잘 안 해요. 그때는 친구가 더 중요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럴 때 이 아이가 나랑 멀어지는 것 같다라고 느끼지 마시고 그게 너무나 당연하고 이 아이가 분리 독립을 시작했구나라는 걸 인정해주고 오히려 격려해 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깊이 있게 친밀감을 나누는 또래 관계를 할 수 있도록 그런 일대일, 그러니까 내향형인 아이들이 그런 일대일 관계를 갖고 있는지만 좀 주의 깊게 확인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드리고요. 자, 두 번째, 감각인가 직관인가? 감각은 S로 표현을 하고요. 직관은 N으로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거는 정보를 수집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 많은 자료를 수집해야 되잖아요. 그 자료를 어디에서 수집하는가에. 그러니까 정보를 수집할 때 어떤 오감, 보고, 듣고, 맛보고, 냄새 맡고, 만지고, 예, 이렇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오감의 경험을 통해서 정보를 수집하는가? 그거는 이제 S예요. 근데 직관, 예, 직관은 뭐냐 하면 느낌, 그런 거 있잖아요. 생각의 흐름대로 그냥 의식의 흐름대로 막 가는 아이들이 있죠. 그런 아이들은 N 성향이 좀 강한 아이들이에요.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각의 의사소통은 키워드가 실질적이에요. 구체적이에요. 그리고 하나씩 차례로 설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실제 경험을 활용한 예를 들어서 뭔가 궁금한 거를 질문했을 때 아이가 질문했을 때 이제 엄마가 그래 엄마는 그럴 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이렇게 했어.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인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시는 게 좋고요. 굉장히 실질적이고 실용적이에요. 이게 나한테 유용한가 유용하지 않은가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범한 언어, 지금 이 순간에 해야 될 일, 이런 거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러면 이 S를 우리는 어떻게 소통해야 되는가? 실용성 있는 거를 자꾸 얘기해 주셔야 되고요. 구체적인 거. 그리고 아이디어를 현실적인 걸로 표현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네 아이디어는 나중에 그 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좋은 아이디어야. 아니면 뭐 우주과학자로 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그냥 두리뭉실하게 얘기해 주는 것보다는 우주과학자가 되기 위해서 네가 해야 될 공부들, 예, 어떤 것들을 많이 만나야 되고 어떤 정보를 많이 얻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좀 세세하게 얘기해 주시는 게 좋다. 그리고 그거를 네가 잘 하려고 하면 어떻게 현실에서 그런 정보를 만날 수 있을까? 그거를 아이하고 협의하셔야 돼요. 그래서 비유적으로, 추상적으로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엄마 중에 낭만이라고 해야 되나요? 사색을 좋아하는 엄마들은 비 오는 날이 되면 뭔가 커피 한 잔을 마시면서 혼자만의 사색을 즐기고, 예, 뭔가 새로운 어떤 그 좋은 생각들을 하고 추억에 잠기고, 근데 이 아이들은 그런 게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이 아이가 지금 필요한 거, 지금 이 아이가 무슨 고민을 하고 있는지, 학습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또래 관계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지, 그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해 주시는 게 필요하다. 자, 직관의 의사소통은 뭐냐면 가능성.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떤 얘기를 했을 때 비현실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충분하게 상상하고 그거를 펼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고 여유를 주시고 그렇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변화 가능성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이 아이들은 은유나 비유, 그러니까 좀 상징적인 S하고 정반대죠. 그래서 아이디어를 많이 낼 수 있도록, 예. 그리고 그건 있잖아. 현실적으로 이렇게 해서 안 돼. 저렇게 해서 안 돼.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야, 너 그거 살려고 하면, 그거 하려고 하면, 저기 돈 없어서 안 돼. 너 그거 하려고 하면, 너 그렇게 열심히 안 하는데 그게 되겠어? 이렇게 하면 이 아이들은 마음이 딱 닫혀버려요. 네, 그게 아니라 그래 지금 상황에서 그럼 너는 그걸 어떻게 펼쳐나갈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이 아이가 마음껏 상상을 할 수 있도록 하면서 그 다음에 그 중에서 구체적인 거를 이 아이가 하나라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같이 접목해서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처음에 이 아이들이 얘기하는 게 억지스러워 보일 수 있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다. 근데 그거를 받아주시고 그거에 대해서 큰 그림을 자꾸 제시할 거예요. 그래서 그 그림을 같이 그려나가 주시고 좀 미래에 집중하시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아이디어나 꿈을 표현하도록 충분히 표현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다 말씀드리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죠. 감각은 실용, 현실, 구체적, 경험 이런 게 키워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실질적이고 실제적인 경험에 근거한 것들을 아이들하고 얘기할 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요. 이론적으로 얘기하는 거를 좀 어려워해요. 그리고 계획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약속했잖아요. 약속 안 지키면 굉장히 싫어해요. 그러니까 약속이 안 되는 합리적 설명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억울하고 답답하고 엄마가 약속 안 지키는 거짓말쟁이고 이렇게 예,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직관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능성, 도전하고 미래의 기회를 알고 싶어 하고. 그러니까 잘못하면 이 직관 같은 경우에 직관 점수가 너무 높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그냥 유형, 4개 유형으로 그냥 알고 있잖아요. 뭐 ISFJ, INTJ, ISTJ, ENFJ 이렇게 4개 유형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제가 아까 여러분들 직접 검사해 보셨어요? 라고 물어본 이유는 점수가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유형만으로 딱 하는 게 아니고 양극단의 점수를 갖고 있을 수도 있고 이 거의 이 그러니까 F와 T가 거의 접점에서 만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그때 좀 달라요라고 하는 분들은 약간 이 중간에서 만나는 양극단이 아니라 중간에서 만나는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나중에 나이가 들고 점점 이 성격이 통합되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어떤 유형이 막 두드러지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다른 얘기로 하면 내 고유 성향은 있으나 그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둥글둥글해지고 둥글둥글만 해지는 게 아니라 점수가 점점 높아져서 성격이 통합적으로 발달하는 거죠. 이제 융은 그거를 이제 중년의 위기를 통해서 통합해 간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러니까 이 은유와 유추를 잘 사용하고 꿈꿀 수 있도록 기대해 주는 게 좋은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아이가 N 성향이 굉장히 강할 때는 학교에서 학습할 때 우리나라 학습 방식에서는 아이가 굉장히 힘들어할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학습 방식은 어때요? 딱 정해져 있잖아요. 진도도 정해져 있고 그거 따라가지 않으면 제가 이제 그 현장에서 그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렇게 상담할 때 아이들을 만나보면 이 N 성향을 갖고 있는 아이들이 사실은 좀 많이 힘들어해요. 우리나라 학교 교육에. 특히 영재성, 그러니까 IQ가 좀 높은 아이들, 영재성이 좀 보여지는 아이들은 좀 다른 가능성의 학습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틀에 맞춰서 하다 보면 트러블이 굉장히 많이 생겨요. 근데 요즘은 어머니들이 좀 많이 깨어 있어가지고 그러니까 예전 같으면 학교에 적응을 못하면 너무너무 두려워하고 우리 아이 굉장히 큰 문제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을 예전엔 많이 했다면 요즘은 과감하게 한 달 정도 좀 비우고 아이하고 좀 깊은 대화 경험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의 그것도 여유롭게 좀 발달시켜주는 그런 부모님들도 꽤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N 성향이 높은 아이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으니 그런 어려움을 부모가 많이 알아주고 받아주고 그러니까 부모라도 그런 걸 받아주면 이런 N 성향이 죽지 않고 또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T와 F예요. 이 T는 논리적인 사람들이에요. 생각으로 판단하는 거예요. 근데 이 F의 사람들은 기분에 의해서 판단하는 게 많아요. 그래서 내가 이 의사 결정을 할 때, 뭔가 선택을 하고 결정할 때 논리적인 사유 체계를 통해서 선택하는가, 아니면 사람들에게 관계에서 기분이나 분위기에서 판단하는가, 그거에 따라서 T와 F가 나뉘는 거죠. 좀 더 보시면 사고는 질문을 많이 해요. 그게 왜 그래요? 그러니까 왜라는 질문을 많이 하죠. 그리고 사실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평가를 많이 해요. 비평으로 한다는 뜻은 뭐냐 하면 어떤 걸 설명을 하잖아요. 아, 그거는 이런 건 좋은 것 같고 저런 건 안 좋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하면 이런 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예, 이런 게 비평으로 시작한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정직해요. 분석하고 평가하고 논쟁하고 토론하는 걸 좋아해요. 그리고 정확하고 길게 얘기하는 걸 싫어해요. 이 사고형의 사람들은. 근데 F형의 사람들은 어떠냐 하면 이 F형의 사람이 T를 대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냐. 차분하고 객관적으로 대해줘야 돼. T 성향이 강한 사람들한테는. 그리고 이 T 성향이 강한 사람들은 아이들은 선생님이 뭔가 논리적이지 않고 능력이 없어 보이잖아요. 그럼 좀 무시할 수 있어요. 선생님을. 그래서 최대한 준비를 잘 하고 이 아이들을 만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뭔가 얘기를 할 때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려고 해야 되고요.
그리고 이 T 성향의 사람들은 잘못하면 내가 만났을 때 이런 느낌 받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나 평가하네? 이 사람 나 비판하네? 이렇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사실은 그게 나를 비판하거나 나를 무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라는 인식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러지 않으면 잘못하면 내가 이 사람으로부터 무시받았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거 아니다. 이 사람의 성향이고 이 사람의 성향에서 오는 차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F다. 그럼 이 사람들은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공감이 중요해요. 그리고 나보다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해요. 근데 타인의 관점을 이해하고 존중하려고 한다라는 거는 반대급부적으로 내 감정도 이해받고 존중받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뭘 많이 찾아내냐 하면 그 사람의 감정을 찾아내고 이왕이면 긍정적인 특징을 찾아내려고 해요. T하고 많이 다르죠. 그리고 분위기를 굉장히 좋아하고 분위기 깨는 거 안 좋아해요. 그리고 그 사람을 깊이 있게 사적으로 알고 싶어 해요. 그냥 공적으로 일적으로 만나는 거로는 양에 차지 않아요. 그러면 F를 만날 때 우리는 내가 F가 아니라면 어떻게 해야 되냐? 조금은 깊이 있게 알아가는 사적인 시간을 좀 투자할 필요가 있다. 차를 한 잔 마시든지 밥을 함께 같이 먹든지 아니면 따로 시간을 내서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을 갖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F의 의견을 들을 때 비판이나 평가하지 말자. 그러니까 저는 T 성향이 좀 강하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제가 들었을 때 어떤 피드백을 받았냐 하면 일만 중요하고 감정이 별로 중요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 상처받았다. 이런 피드백을 좀 받은 적이 예전에 꽤 있었거든요. 그래서 F가 얘기할 때는 좀 기다려 주셔야 된다. 그리고 격려와 지지를 아주 듬뿍. 예. 그리고 뭔가 일을 먼저 얘기하지 마시고 관계를 형성을 먼저 한 다음에 과제를 얘기하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누가 이기고 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이 F가 학교에서 갈등이 있어서 갈등 때문에 힘들어서 왔어요. 그러면 저 T 성향의 엄마는 그렇거든요. 그래, 그때 무슨 일이 있었어? 어떤 상황이었어? 설명해봐. 그럼 이 아이는 되게 힘들어요. 네. 그리고 그래. 그렇게 된 거는 네가 틀린 거고 그 아이가 옳은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F 너무 힘들어요. 그게 아니라 그 상황에서 이 아이가 굉장히 힘든 감정이었다는 거. 그리고 그 사이에서 그럼 둘이 좋아지게 하려면 어떤 게 좋을까? 그 아이의 장점은 뭘까? 너는 어떤 걸 더 잘할 수 있었을까? 이렇게 해서 윈윈 상황을 만들어 주시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건 좀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려고 한 거고요. 제가 자료를 너무 많이 준비했나 봐요. 그냥 넘어가 볼게요. 자, 판단 인식 마지막이죠. J인가 P인가. 이건 뭐냐 하면 나의 전체적인 삶의 틀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내가 판단형의 삶의 틀을 갖고 있는가, 인식형의 삶의 틀을 갖고 있는가, 이거를 보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보면 판단은 J로 표시가 되는데요. 키워드는 명확한 표현. 그러니까 굉장히 명확한 표현들을 주로 하고 확고한 입장, 결론이 중요해요. 그리고 분명한 목표, 기대치, 시간 계획.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 하면 이야기가 다른 방향으로 흐르는 것을 싫어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좀 일관적이어야 해요. 그리고 효율적인 의사. 그래, 그래서 결론이 뭔데? 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야? 네. 그래서 이 제인 사람에게 우리가 어떻게 대해주는 게 좋냐 하면 이왕이면 나는 말을 다 하지 못했지만 이 사람이 원하는 그 결론에 조금 더 빨리 다가가는 게 좋고요. 내 속도보다는 속도를 조금 더 앞서, 그러니까 조금 더 빨리 해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구체적인 시간 계획과 마감 시간을 정해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계획을 했는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놀러 가기로 했어요. 놀러 가기로 했는데 놀러 가려고 가기 전에 이 아이랑 서점에 간 다음에 놀러 가기로 했어요. 동물원에 가기로 했어요. 근데 서점에 갈 시간이 안 돼. 그러면 엄마 아빠는 어떻게 하길 원해요? 그냥 동물원에 가길 원하잖아요. 그죠? 근데 이 제인 아이에게 동물원에 그냥 가야 돼라고 하면 되게 힘들어해요.
근데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동물원에 막바로 가야 되는 경우들이 생기거든요. 동물원에서 다른 가족과 만나기로 했다든지, 그럼 바로 가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줘야 되느냐? 이 아이에게는 굉장히 충분한 합리적 설명과 대안을 제시해줘야 돼요. 나중에 오는 동물원에서 오다가 들린다라든지 아니면 그 자리에서 바로 그 서점에서 네가 원하는 책이 있는지 없는지를 검색해서 없다면 없기 때문에 안 돼라는 이런 어떤 대안을 제시해 줘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런 거 있잖아요. 이 제인 아이가 굉장히 잘했어요. 잘해서 엄마가 보기에는 아빠가 보기에는 아 조금 더 해도 될 것 같아. 그래서 이거 좀 더 해보면 어때? 그렇게 하면 이 아이 힘들어요. 계획대로 그냥 거기서 멈춰주시는 게 필요해요. 그 다음 대안은 시간을 갖고 하시는 게 필요하다. 자, 그럼 인식력은 어떤가? 키워드는 그거예요. 유연하고, 예, 융통성 있고 적응적이고 오타예요. 그래서 선택폭과 고려. 그러니까 이 아이들은 주로 어떤 얘기를 많이 하냐면 아마 어쩌면 그렇지 않을까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그리고 뭔가 변해도 이 아이들은 그렇게 고통스러워하지 않아요. 아이디어를 많이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좀 즉흥적이죠. 그래서 빨리 결정해. 지금 엄마 아빠 급해. 이렇게 하는 게 이 아이한테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변경 가능한 토론 그리고 이제 언어들을 원한다. 그럼 피아 이렇게 얘기할 때 어떻게 하는 게 좋은가? 결정하기 전에 충분한 탐색 기회를 허용해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하면 우리가 아이들에게 아이들의 자율권을 주고 스스로 자존감을 높이려면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줘야 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선택권을 줘야 돼요? 제인 아이들에게 선택권을 줄 때는 구체적인 어떤 선택지를 몇 개 주면서 선택권을 주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시간을 좀 짧게. 그렇게 주는 게 필요하고 P는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주고 선택권을 주는 게 필요하고 예시를 많이 드는 것보다는 스스로 선택해서 갖고 올 수 있게 하는 게 필요해요. 그리고 서로 인정하는 마감 시간. 뭐냐 하면 서로 조율하는 거죠. 왜냐 그렇지 않으면 이 아이는 한도 끝도 없이 4차원 세계로 갈 수도 있어요. P가 강한 아이들은. 그래서 조율해서 시간을 정하는 게 필요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엄마가 제인 경우에는 내 스스로 미리 결론 내고 얘기하고 있지 않은지를 좀 검토해 보셔야 돼요. 그리고 상황에 대해서 이 아이가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에 그렇게 너무 힘들어할 필요 없다. 그거는 이 아이의 성향이다. 그리고 예기치 않은 의사소통에 대해서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게 필요합니다.